안녕하세요. 올드 스토리입니다. 오늘 소개 작가는 소설가이자 문학평론가인 영국의 빅터 프리쳇입니다. 프리쳇은 1900년 영국 서퍽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작가는 특히 여러 권으로 정리된 단편 소설로 유명했는데요. 작가는 영국 BBC나 정보국에서 꾸준히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의 첫 번째 책인 1928년에 발표한 스페인 행진은 지금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 소설가 안톤 체홉의 전기를 출판하여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오늘 소개 작품은 가정을 가진 남자입니다. 어느 한 남성을 두고 등장인물들의 싸움, 거짓, 진실 등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아주 흥미진진하게 나열합니다.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하세요. 가정을 가진 남자 빅터 프리쳇. 오후 늦은 시간이 되자 그녀는 그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단념해 분홍색 드레스를 벗어버리고 청바지에 작업복 상의를 걸친 후 일을 시작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아, 윌리엄이 결국 왔구나. 윌리엄은 처자가 있는 사람이라 그들의 관계는 언제나 우발적으로밖에 이어질 수 없었다. 그녀는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으며 또 그가 없는 동안 혼자 상념에 잠기는데 이상한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일부러 천천히 하품을 하며 문 쪽으로 갔다. 그녀는 문고리를 벗기며 아무도 없는 집안에 대고 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문을 열게요. 하고 소리쳤다. 윌리엄이 이런 소리를 지르라고 가르쳐 주었던 것이다. 그녀는 혼자 사는 여자이기 때문에 혹시 낯선 사람이 밖에 있으면 집안에 그녀를 보호해줄 남자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베레니스의 목소리는 비웃음을 띠고 있었다. 왜냐하면 윌리엄의 그런 경고는 그의 독점욕을 보여주는 어처구니 없는 태도라고 생각했다. 퀘이커 교회 가정에서 자라난 그녀는 거짓말을 한다든지 거짓 행동을 한다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떤 때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그가 귀여운 남자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그녀는 윌리엄이라고 부르지 않고 어서 오세요 코크씨 하고 인사했다. 그는 금방 죄의식이 잘 나타나는 그늘이 서린 잘생긴 얼굴을 가지고 있었고 이 점이 그들의 애정에 더욱 진한 맛을 더해준다고 그녀는 느꼈다. 그러나 지금 문을 열고 보니 윌리엄이 서 있는 것이 아니었다. 희망과 아이러니를 품고 있는 그녀의 하품은 일시에 사라졌다. 문을 꽉 메우고 서 있는 사람은 그녀보다 키가 크고 몸집이 유난히 큰 여자였다. 분홍색 저지 상의에 초록색 스커트를 입은 비만한 여자였다. 저지 상의는 목이 깊이 패여 느슨했고 얼굴과 몸이 너무 커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 여자는 푸른 눈을 뜨고도 자고 있는 것 같이 보였다. 누구시죠? 그 여자는 정신을 차리며 베레니스의 벗은 발을 믿기 어렵다는 듯이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집에 있을 때도 맨발로 있기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여기가 포스터양의 장소인가요? 베레니스는 장소라는 말이 귀에 거슬렸다. 네, 포스터양의 자택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사람입니다. 아, 네. 그 여자는 어린애 같은 티를 얼른 벗어버리고 간사스러워졌다. 대학에서 주소를 받았어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죠? 좀 수리할 게 있어서 왔어요. 수리라뇨? 전 보석류를 만드는 사람이지 수리는 안 합니다. 대학에서 그러는데 댁에서 저희 남편의 플루트를 수리 중이라고 하던데요. 저는 코크 부인이에요. 베레니스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의 손목에서 힘이 푹 빠지고 손이 문고리에 힘없이 내려앉았다.
그녀의 몸 안에서 얼음장같이 찬 공기가 피어오르더니 얼굴은 불을 끼얹는 듯이 뜨거워졌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왁자지껄한 말소리가 가득 차왔다. 아이고 맙소사. 얼마나 기막힌 일인가, 윌리엄. 당신이 얘기를 했나요? 이제는 어쩌자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코크시라고요? 플루트요? 네, 플로렌스 코크예요. 그 여자는 간사스러움이 싹 가시면서 힘있게 말했다. 아, 그러세요? 코크 부인이시군요. 어서 들어오세요. 제가 인사를 못해서 미안합니다.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윌리엄의, 아니, 코크 씨의 플루트라고요? 맞았어요. 이제 기억이 나네요. 코크 씨는 어떻게 지내세요? 대학에는 몇 달을 안 오시길래 오래 뵙지를 못했어요. 댁에선 보셨겠지요? 내 정신 좀 봐. 물론 보셨겠지요. 휴일은 즐겁게 지내셨나요? 아이들도 재미있어 했겠지요? 우편으로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주소를 몰라서 못 보냈어요. 어서 이리로 들어오세요. 이리로요? 코크 부인은 그녀의 작업실인 현관방으로 들어갔다. 베레니스의 작업용 전등 밑에 보이는 코크 부인은 몸집이 더 커 보였고 임신한 것 같이 보이기도 했다. 부인이 서 있는 모습은 온 방을 가득히 채우는 듯했다. 부인은 선체 그 방 안의 모든 것을 일일이 다들 벽에 걸린 커다란 디자인들, 말아놓은 종이 뭉치들, 종이와 편지와 바느질감들이 널려있는 소파, 그리고 의자에 걸쳐있는 방금 벗어놓은 베레니스의 분홍색 드레스 등 부인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방 안의 공기를 모두 들어마시는 듯했다. 그러나 베레니스는 이러한 무질서에 대해 긍지를 느꼈고 이러한 무질서가 그녀의 재능과 독립심과 자기의 생활을 자기 힘으로 이끌어가는 한 여자를 상징한다고 생각했다. 거기다 맨발로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평정을 되찾게 해주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코크 씨가 학교에서 부인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대학에선 우리 모두가 가족처럼 지냈거든요. 좀 앉으세요. 드레스를 딴 데로 옮기지요. 마침 드레스에 손질을 하던 중이었어요. 그러나 코크 부인은 앉지 않고 작업용 벤치 쪽으로 덥석 걸어가더니 벽에 기대어 놓은 코크 씨의 플루트를 마치 무기를 집어들듯 번쩍 들어올렸다. 베레니스는 부인이 술에 취했다고 생각하고 재빨리 네, 바로 오늘 아침에 손을 보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전 그런 플루트를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아름다운 은장식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아주 오래된 독일제이고 코크 씨 아버님한테 연주용으로 들어온 거라고 하시대요. 아버님이 유명한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하셨다고요. 영국에서는 저런 은장식을 볼 수 없어요. 살펴보니까 어디서 떨어졌거나 누가 한 대 친 것 같아요. 코크 씨 말씀이 자기도 코벤트 가든인가 어느 오케스트라에서 직접 연주를 하셨다고요. 그녀는 코크 부인이 플루트를 공중에다 휙 돌리고 있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렇죠. 누가 한 대 친 거죠. 정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그이한테 던졌으니까요. 부인은 팔을 내리고 몸을 이리저리 흔들며 베레니스에게 달려들었다. 자, 그이는 어디 있죠? 누가요? 베레니스는 겁에 질렸다. 나의 남편 말이에요. 코크 부인이 소리를 버럭 질렀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면서 슬쩍 넘기려고 하지 말아요. 오케스트라에서 연주를 했다고? 흥, 그이가 그런 소리 합디까? 당신하고 그이하고 무슨 짓을 하는지 다 알고 왔습니다. 매주 목요일이면 그이가 여길 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오늘도 벌써 2시 반부터 여기 와 있었어요. 이 집을 오랫동안 감시를 시켜왔거든요. 부인은 베레니스의 침실문 쪽으로 몸을 획 돌리며
저 안에 뭐가 있죠? 하고 소리를 지르며 그 문 쪽으로 다가갔다. 베레니스는 되도록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코크 부인, 그렇게 소리를 지르지 마세요. 저는 댁의 남편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침실문을 가로막았다. 제발 언성을 높이지 마세요. 여긴 우리 아버지의 방이에요. 베레니스는 부인의 언동에 화가 치밀어서 아버지는 아주 늙으신데다 몸이 편치 않으세요.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이 방에서요? 네. 그럼 다른 방들은 어때요? 2층에 누가 살고 있죠? 다른 방은 없어요. 저는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거든요. 2층에는 사람들이 새로 이사를 왔어요. 베레니스는 진실한 여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엄청난 거짓말을 한 데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코크 부인은 좀 가라앉았는지 베레니스의 드레스가 놓여있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제 드레스 좀 하고 베레니스는 드레스를 끌어냈다. 부인은 목소리를 낮추며 눈에 눈물이 글썽해가지고 여기서 그 짓을 안 하면 딴 데서 하겠군요 하고 말했다. 전 댁의 남편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요. 다른 교수들과 같이 학교에서만 뵙지요. 플루트를 이리 주시면 싸드릴게요. 그리고 돌아가 주세요. 날 속이려고 하지 말아요. 난 다 알고 왔으니까. 당신은 젊으니까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코크 부인은 이렇게 중얼거리며 핸드백 속을 뒤적거렸다. 베레니스에게는 윌리엄의 매력 중에 하나가 그들의 만남이 항상 예측할 수 없이 일어난다는 것이었다. 그들의 연애는 게임과 같았고 그녀는 무엇보다도 깜짝 놀라는 것을 좋아했다. 그가 같이 있지 않았을 때도 그녀에게는 게임이 계속되어 갔다. 그녀는 혼자서 그와 그의 가족들이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고 상상하기를 좋아했다. 그들은 오래된 시간 속에서처럼 같이 붙어 있을 것이고 교회에 그의 집 정원에 들어앉아 있거나 자동차 옆에 서 있을지도 몰랐다. 그들은 모두 햇빛이 밝은 곳에 있었다. 그러나 윌리엄은 점잖고 바쁜 사람이어서 언제나 그들과 한두 발 떨어져 있을 것이었다. 부인이 아름다우신가요? 그녀는 언젠가 윌리엄과 같이 침대에 누워있을 때 물어본 적이 있었다. 윌리엄은 언제나처럼 신중하게 한참 시간을 끌더니 대단히 아름다워 하고 말했었다. 그의 대답은 그녀로 하여금 자기가 뛰어나게 아름답다고 느끼게 하였다. 그녀는 그의 아내가 검은 머리에 검은 눈동자를 가진 미인이라고 상상하고 몹시 만나고 싶어졌다. 그의 아내를 상상하면 할수록 그리고 여성다운 감정이나 기분으로 서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녀를 만나고 싶어졌다. 왜냐하면 베레니스는 홀로 독립해 사는 여성이었기 때문에 모두에 대한 강한 의리를 느끼고 있었다. 지난 여름에 윌리엄의 가족이 휴가를 떠났을 때 그녀는 그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그려보았다. 다른 많은 가족들과 같이 외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한 그들이 보이고 낮이건 밤이건 런던시의 수천 피트 상공에는 결혼한 사람들이 몰려가는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해변가의 모래 위를 뛰노는 윌리엄의 아이들의 다리를 연상하고 등을 태우려고 돌아눕는 그의 아내의 모습과 책임감에 가득 차 있는 그를 그려보았다. 베레니스는 많은 친구들과 자주 나들이를 했지만 그들의 대부분이 결혼한 사람들이었다. 그녀는 쫓기면서도 만족해 있는 그들의 표정과 피곤해 보이는 남편들의 얼굴, 그리고 발랄한 부인들의 날카로운 표정들을 바라보기가 즐거웠다. 기혼자들 사이에서 그녀는 자기의 독신 생활을 더욱 깊이 느꼈다. 그녀는 그들의 다정한 대화나 다투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들었고 그녀에게 달려오는 그들의 아이들과 함께 놀았다.
그녀는 그녀에게 접근해오는 남자들이 싫었다. 항상 자기들 얘기만 늘어놓으면서 어처구니 없는 자만심으로 그녀의 독신 생활에 종지부를 찍으려고 달려드는 그들이 싫었다. 여러 가족들과 어울릴 때면 그녀는 자신이 이상하고도 필요한 존재, 하나의 필요한 비밀인 것처럼 느껴졌다. 윌리엄이 그의 아내가 아름답다고 말하였을 때 그녀는 자신이 너무 아름답다고 느껴져서 마치 뼈가 녹아드는 것 같았다. 그런데 지금 진짜 플로렌스가 이렇게 그녀 앞에 앉아 가방을 뒤지고 있는 것이다. 마치 부풀어 오른 풍선같이 비대한 여자가 처음에는 어린애같이 나중에는 고함을 질러대면서 그녀를 힐난했다. 베레니스는 플로렌스에 대한 꿈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다. 이 진짜 플로렌스는 정말 같지 않고 믿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앞에서 윌리엄도 변해버리고 말았다. 그의 잘생긴 얼굴이 천하고 음흉스럽게 보였고 그의 신중함은 능청스럽게 그리고 아내에 대한 칭찬은 일부러 계산된 행동처럼 보였다. 그는 아내보다 키가 작았고 그의 얼굴은 이젠 복종하는 개의 얼굴처럼 보였고 아내를 고분고분 따라가는 그의 발걸음이 눈에 선이 보였다. 그녀는 비록 거짓말을 하면서 신나는 흥분을 느꼈지만 이 부인이 자기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강요했다는 사실이 싫었고 자기가 부인처럼 보기 흉한 모습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플로렌스를 아름답다고 한다면 자신은 추녀임에 틀림없었다. 추녀일 뿐만 아니라 가련하고 불쌍한 여자였다. 베레니스는 부인이 가방에서 편지를 한 장 꺼내는 것을 주의 깊게 쳐다보았다. 그렇다면 이 목걸이는 뭐죠? 하고 부인이 화를 터뜨리며 물었다. 이 목걸이가 뭔데요? 읽어보시구려. 당신이 쓴 거니까. 베레니스는 놀라서 웃음을 지었다. 이제는 자신을 더 변호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아주 용이 주도하고 까다롭다는 사실에 긍지를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한 번도 애인에게 편지를 쓴 적이 없었으며 편지를 보내는 것은 자신의 일부를 주는 것과 같이 거의 음탕한 행위라고 생각해 왔었다. 코크 부인이 편지를 건네주었을 때 그녀는 남의 편지를 읽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두 손가락으로 편지를 받아 발신인이 누군가 하고 뒤집어 보았다. 이건 제 글씨가 아닌데요? 편지의 글씨체는 크고 넓었으나 그녀의 글씨체는 작고 극적거리는 채였다. 바니는 누구고 로지는 누구예요? 코크 부인은 편지를 획책하더니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부인의 목소리 때문에 편지의 말들이 우스꽝스럽게 들렸다. 저는 그 목걸이가 정말 갖고 싶어요. 그 여자에게 빨리 서두르라고 해주세요. 다음에 오실 때는 꼭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플루트를 잊지 마세요. 로우지. 바니가 누구냐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코크 부인이 말했다. 잘 알면서 왜 그래요? 바니는 내 남편 이름이란 말이에요. 베레니스는 고개를 돌려 벽에 꽂아나온 조그마한 포스터를 가리켰다. 이 포스터에는 현대적 귀금속 장식품을 파는 유명한 고급 상점에서 열린 전시회에 그녀가 출품했던 목걸이 하나와 브로치 3개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그 포스터의 밑쪽에 멋지게 찍혀진 베레니스의 창작품이란 사인이 있었다. 베레니스는 이 사인을 마치 시 한 줄을 외듯이 큰 소리로 읽었다. 제 이름이 베레니스예요 하고 말했다. 이렇게 진실을 얘기한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그 순간 갑자기 윌리엄이 그녀의 아파트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으며 그녀의 애인도 아니고 그 우스꽝스러운 플루트를 거기서 불어본 적도 없고 사실상 윌리엄은 대학에서 가장 재미없는 남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질투심 때문에 이렇게 추해진 이 여자와 자기 사이에는
깊은 골짜기가 가로막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코크 부인은 아직도 믿지 않고 있었으나 포스터를 찬찬히 살펴보면서 점점 절망의 빛을 띠기 시작했다. 이걸 그이의 포켓 속에서 발견했어요.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니까요. 베레니스는 그 깊은 골짜기 너머로 싸늘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승리를 하였을 때는 관대해야 된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그 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하고 말했다. 코크 부인은 편지를 건네주었고 베레니스는 편지를 읽으면서 플루트란 말에 의심이 나기 시작했다. 편지를 들고 있는 그녀의 손이 떨리더니 그녀는 편지를 얼른 돌려주었다. 도대체 누가 학교에서 제 주소를 드렸지요? 교수의 주소는 절대 알려주지 않도록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리고 전화번호도요. 그 여자의 말이에요. 하고 말했다. 어떤 여자예요? 무늬처에 있는 애 말인가요? 그 애가 웬 사람을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전 모르겠어요. 이름이 W자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힐러라고요? 힐러 씨는 남자예요. 아니요, 남자가 아니었어요. 젊은 여자인데 W자가 들어있었는데. 오라, 글로위츠였어요. 글로위츠. 베레니스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로지 글로위츠였군요. 그런데 그 여자는 젊은 여자가 아니에요. 전 잘못 보았어요. 그 여자 이름이 로지예요? 베레니스는 온몸이 차디차지면서 현기증이 났다. 그녀와 코크 부인 사이에 골짜기가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 베레니스는 편지와 종이들을 밀어내면서 소파에 앉았다. 그녀는 구토증이 날 것 같았다. 이 편지를 그 여자한테 보여주셨나요? 아니요. 코크 부인은 다시 당당한 태도를 취하며 대답했다. 그 여자가 당신이 플루트를 수리하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이젠 가보시지요. 하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이 나오지 않았다. 부인이 속으신 거예요. 엉뚱한 사람을 힐난하신 거예요. 저는 대개 남편 이름이 윌리엄인 줄만 알고 있었어요. 한 번도 자기 이름이 만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도 모두 윌리엄이라고 부르지요. 로지 글로위츠가 이 편지를 쓴 겁니다. 베레니스는 플루트를 가져오라는 대목을 보며 갑자기 이 부인의 편이 되어 고함을 지르며 분노를 터뜨리고 싶었다. 그녀는 부인의 무릎 위에 놓인 플루트를 집어들어 벽에 내동댕이 쳐서 산산조각을 내고 싶었다. 호스트 양, 미안해요. 코크 부인이 뻣뻣한 목소리로 말했다. 눈에 서린 눈물과 얼굴의 땀도 다 말라 있었다. 호스트 양의 말을 믿겠어요. 제가 너무 근심을 하다가 그렇게 됐어요. 이해해 주세요. 베레니스의 아름다움이 서서히 가시고 말았다. 그녀의 애인들 중 한두 명의 행동은 언제나 자기 만족에 차 있는 것 같았으나 윌리엄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침대에 같이 누워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고 행위가 끝나면 곧 일어나서 마치 자기의 과거를 더듬어 보듯 멀거니 정원을 내다보았다. 그런 때면 그는 나이보다 늙어 보였다. 그리고 나서는 아무 말도 없이 옷을 입기 시작했다. 셔츠 밖으로 머리를 내밀든지 바지에 한 다리를 넣기만 하면 마치 깜빡 잊었다 생각난다는 듯이 정원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앞방에 가서 플루트를 집어들고 정원으로 나가 의자에 앉아 플루트를 불었다. 그렇게 앉아있는 그의 모습이 어떻게나 우스웠던지 베레니스는 그를 만화로 그린 적이 있었다. 그의 긴 입술이 플루트의 입에 덮여 있고 슬프고 음란한 가늘고 높은 음이 마치 연기처럼 피어올라 나무 속으로 흩어져 올라가노라면 그는 눈을 내리깔고 열심히 불고 있었다. 때로는 그녀는 웃었고
때로는 미소를 지었고, 때로는 감동을 느꼈고, 때로는 화가 나고 혼란을 느끼기도 하였다. 한 가지 자랑스러운 만족감은 2층의 사람들이 불평을 했다는 사실이었다. 지금 그녀는 이 부인과 일체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싶었다. 남자들이란 참 이상하지요? 그분은 집에서도 정원에 뛰어나가거나 저 우스운 플루트를 부는가요? 그리고 다시 그녀는 분노를 느꼈다. 그분이 로지 클로위츠 집에 간다니. 그리고 런던에 반쯤 되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런 짓을 하다니. 그러나 베레니스는 이런 말들을 물론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코크 부인을 승리감과 동정심에 가득 차서 바라보았다. 그녀는 로지 글로위치의 목을 부러뜨리고 싶었고, 코크 부인이 다시 기뻐하도록 무슨 회유적인 말을 하고 싶었다. 그러나 이 우둔한 부인이 용서를 비는 바람에 모든 것이 틀리고 말았다. 정말 미안해요. 상점에서 당신 작품을 보았을 때 정말 만나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남편이 당신 얘기를 자주 했거든요. 여하튼 그녀도 거짓말은 할 수 있었다. 내가 만약 모든 것을 털어놓았더라면 어쩔 뻔했는가. 어떻게 해서든지 부인을 가도록 해야겠다. 베레니스는 구슬과 보석과 수정 조각들이 가득 차 있는 벤치의 서랍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그것들을 한 줌 쥐어 코크 부인의 무릎에다 쏟아주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은제품만 만드시나요? 코크 부인이 눈을 닦으며 물었다. 네, 지금도 하나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코크 부인의 짓누르는 듯한 모습 때문에 베레니스는 얼떨결에 회유적인 거짓말을 하고 말았다. 선물이에요. 사실은 학교에서 우리 모두가 로지 글로위치에게 선물을 주기로 했어요. 또 결혼을 한다고 해서요. 아마 그 편지가 그 내용일 거예요. 코크 씨가 모든 것을 해나가고 있으니까요. 코크 씨는 참 인자하고 사려 깊은 분이에요. 베레니스는 자기 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가 지금까지 말한 거짓말도 상당한 것이었지만 이 거짓말은 새로 발견된 어떤 진리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럼 바니가 돈을 걷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플로렌스 코크한테서 커다란 웃음이 터져나왔다. 관대하시군. 다른 사람들의 돈을 다 걷고 그이는 지난 30년 동안 가족들에게 단 한 푼도 안 썼어요. 그런데 당신네들은 그 2번씩이나 결혼하는 여자한테 그걸 다 준다는 거예요? 결혼 선물을 2번씩이나 준다고요? 코크 부인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아직도 웃으면서 말을 이었다. 참 바보들이군요. 어떤 여자들은 그렇게 뻔뻔스럽게 굴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더군요. 왜 그런지 알 수 없지만요. 하지만 바니하고는 그럴 수가 없어요. 부인은 자랑스럽게 마치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말했다. 그이는 말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내 바니는 아주 속이 깊지요. 차 한 잔 드시겠어요? 베레니스는 부인이 거절하고 가주기를 바라면서 공손히 물었다. 그러나 부인은 아주 편안한 어조로 네, 그러지요. 오늘 이렇게 만나러 와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부인은 닫혀진 문을 힐끔 보며 아버님은 어떠신지 차를 드시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하고 물었다. 코크 부인은 아주 정신이 맑아진 것 같았고 베레니스는 반대로 멍하니 취한 듯 하기도 하고 졸리는 듯도했다. 가서 보겠어요. 부엌으로 가서 정신을 가다듬은 그녀는 웃으려고 애를 쓰며 돌아왔다. 조용히 오후에 산보를 하러 가셨나 봐요. 그런 연세의 노인들은 늘 지켜봐야 해요. 그들은 앉아서 얘기를 나누었다. 클로위츠 부인이 또 결혼을 하다니 하고 말을 하면서 코크 부인은 무심히 그런데
플루트를 가져오세요란 말은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덧붙였다. 그건 대학교 파티에서 코코 씨가 플루트를 불었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하지만 결혼식에 연주한다는 것은 좀 염치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 바니가 그러리라고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이는 좀 염치가 없어요. 그들은 차를 마셨고 코코 부인은 떠나려고 일어섰다. 베레니스의 얼굴에 크게 키스를 해주며 코코 부인은 클로위츠 부인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당신도 차례가 올 거니까요. 하고 말했다. 베레니스는 문을 잠그고 침실로 돌아와 침대 위에 반드시 누웠다. 그리고 생각했다. 결혼한 사람들이란 얼마나 끔찍한가. 남들 앞에서 다 드러내놓고 아무에게나 아무 것에나 추태를 부리고 언제나 자신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남들이 거짓말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녀는 일어나서 정원 나무 밑에 있는 빈 의자를 처음에는 쓰라린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의자를 향해 크게 웃고 나서 그녀의 정직한 몸에서 모든 거짓말을 씻어내기 위해 목욕을 하러 갔다. 목욕을 마친 후에 그녀는 브루스터 부부에게 전화를 했다. 그들은 놀러 오라고 하였다. 그녀는 우울감에 가득 차 있으면서도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는 브루스터 부부를 매우 좋아했다. 그 집에 간 그녀는 미친 듯이 짓거려댔다. 그 집 아이들이 이상하게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가 돌아간 후 브루스터 부인이 말했다. 베레니스가 점점 이상해져 가고 있어. 결혼을 해야겠어요. 그리고 머리채를 그렇게 흔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머리를 올리면 오히려 더 나아 보일 텐데 말이에요. 어떠셨나요? 윌리엄은 여성 화자이고 대학 교수이고 기혼자이고 자녀를 둔 남성이며 플루트 연주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수많은 여성들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레니스는 결혼한 윌리엄과 바람을 피웁니다. 처음에 베레니스는 코크 부인이 들이닥쳤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흥미로웠던 부분은 그녀가 코크 부인을 조종하여 남편과의 관계에 대한 거짓말을 믿게 만들고 그녀를 진실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방법을 보는 것이었는데요. 여기서의 질문입니다. 왜 베레니스는 자신뿐 아니라 윌리엄과 로지도 구하는 걸까요? 아마 작가는 이 작품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말은 윌리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젊은 여성에 관한 글이라는 것인데요. 이 까다로운 상황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 나선다는 뭐. 어쨌든 재미있게 감상해 보았습니다. 그럼 더 좋은 작품으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